승용차 화재 사고 이제 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직 여파는 남아있어서 유성 분기점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중부 1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이 처리 여파로 경기 광주 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남이 쪽으로는 마장부터 호법까지 교통량이 많고 충청권으로 가서도 진천터널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천안과 옥산 부근에서 각각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윤기찬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그 판결 선고 받기 전에 들어갈 때 하셨던 말씀인지 나올 때 하셨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수지심 비이냐,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예. 이거를 한동훈 현 장관을 상대로 했어요. 본인에 대한 말 아닌가요? 본인이 잘못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글쎄 상당히 그 사회적 영향력 크신 분이고 이전에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이런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좀 낯설게 봤습니다. 뭐 언급하시겠어요? 뭐 이 부분은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개인이 뭐 조회를 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결국 검찰이 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론 부서를 얘기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뭘 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총장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특정 집단을 얘기했을 때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느냐 이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 입장에서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죠. 그 당시 대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누군가 조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회한다 그러면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금감원 이런 데 조회를 할 텐데, 그러니까 누가 조회를 했다는 거를 정확하게 잘 안 알려줘요. 시간 지난 다음에만 알려주고. 그러면 당연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한동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다. 저는 이거는 충분히 뭐 항소해서 다퉈볼 만한 일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누가 부끄러워야 해야 하는지는 윤기찬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 스스로 먼저 부끄러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렇죠.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 이제 두 가지로 재판분 나눠서 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이 있던 반부패 수사부에서 어떤 목적으로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마치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그것도 나중에 사과까지 했단 말이에요. 난 뭐 그때 잘못 알았던 것 같다. 그러면 사과를 본인이 하고 남을 본인이 사과하고 남한테 당신도 좀 이 사건 문제에 따르게 해야 되는데 너무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제가 준비 말씀드리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한 게 아닌 말이죠. 한동훈 검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동훈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있는 검찰이 나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한 것 같다. 그런 의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명예훼손이 돼요? 그 개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개인에 대해 몰아가는 게 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항소심에 다투실 거고 그 시점이 중요해요. 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왔냐면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이 채널A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하는 날이에요. 예. 거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재판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한동훈 씨가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을 그 정신적 피해가 컸다.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본인이 사과를 해야죠. 자, 이 대목은 뭐 정말 그 법정에서 다투어질 얘기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금주에 가장 핫한 말 현근택 변호사는 뭘 꼽으셨습니까? 저는 좀 뭐 성일종 의원이 발언인데요. 누구요? 성일종. 네. 서울시 그 당선자 대회에 가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율 안 나오는 걸 뭐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리고 뭐 케어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취지라고 보지만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이 정신질환자가 많다. 그래서 이 치료를 해야 되고 격리해야 된다. 이 얘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고 이거 뭐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만 제가 본인도 보기에 사과했죠. 그렇죠. 사과했는데 또 사과도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사과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라든지 아니면 격리까지 간다는 건 인권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가. 이분이 왜냐하면 또 되게 고액 자산가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서민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에 대해 일단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단순히 뭐 개인 사고가 아니라 당에서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별로 언급하실 네, 잘못했어요.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전반부는 국민의힘 내부를 좀 짚어봤다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은 뭐 지방선거 직후에 시끌시끌하던 분위기는 조금 정리되는 분위기죠. 일단 비대위가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면서 출범은 했어요. 그죠? 혁신형이지만 뭐 혁신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제 관리형으로 보통 부르던데요. 어쩔 수 없죠. 이제 2달밖에 안 되고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모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뭐 대선 지선 평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가장 뜨거운 거는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뜨거운 감자가 아마 전당대회를 뭐 무사히 치루는 그 정도 역할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한때는 외부 인사 영입 등등 얘기가 나오더니 그냥 우상호 의원과 일단 내부 인사로 쭉 꾸려지는 거 보면 관리만 하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윤기찬 변호사도 그렇게 보십니까? 외부 인사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혁신하자고 할 텐데 혁신하자면 이제 갈등 구도로 갈 거고 결국은 혁신은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가 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경선 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신형이라는 말은 빼고 사실은 이제 경선 관리를 위한 비대위인데 어쨌든 멤버들을 봐도 그래요. 이 지금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선대위 있었던 분이고 박재호 부산시당위원장의 경우는 선거 필패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 있는 사람들 넣은 게 이제 약간 균등하게 한 것 같거든요.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는 평가를 좋게 받고 있지만 그런 걸로 볼 때 외부 인사가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잘하실 거로 보고 어쨌든 전대룰과 관련된 조금 진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전당대회 룰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일단 언급하기를 당권 주자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라고 일단 언급했어요. 안 바꾸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그죠. 얘기하면 뭐 당 구성원의 60-70% 얘기하는데 구성원이 일단 누군지 모르겠고 당원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당원들은 바꾸자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고 현역 의원이나 뭐 지역위원장 분들은 좀 망해진 것 같고 근데 이 룰 문제는 항상 딜레마인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혁신하고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는 사실은 보면은 그렇게 되죠. 전당대회도 멀었는데 그때 가서 하지 뭐 이러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앞두면 항상 이게 유불리 문제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 제가는 뭐 눈에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룰이 훨씬 민주적이에요. 민주당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청취자분들을 위해 도움 말씀드리면 대의원 투표 45%, 권리당원 투표 40%, 네. 합하면 85입니다. 게다가 일반 당원의 여론조사가 5%. 그 합하면 90%예요. 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10%만 그거밖에 안 들어가는. 돼요. 네. 국민의힘은 반대로 반반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70%가 이제 당원의 여론이고요. 70%인가요? 네. 5대5가 아니고? 5대5는 대선 후보 선출 때고 당대표 선출 때는 70대 30입니다. 30이 제가 그 부분을 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은 컷오프 예선은 5대5. 예선은 5대5. 네, 당원 5, 여론 5. 맞아요. 그다음에 본선이 7대3. 당원 7, 여론 30. 예전에는 5대5로 돼 있었어요. 예선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때 그건 특별한 룰이 아니고 본선 룰은 70대 30. 그다음에 당원 투표 자격은 당비 3개월, 3번. 근데 좌우간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일반 국민 참여 폭이 큰 넓게 돼 거죠. 있죠. 국민의힘이. 예. 민주당은 컷오프는 중앙위원.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군구청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폐쇄적이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나오면은 컷오프 돼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는데 그 비율이 있다 보니까 대의원은 근데 16,000명이고 당원은 80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의원 한 표가 한 60, 70표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투표율 고려하면 그 2배 이상 돼요. 왜냐하면 대의원은 거의 90% 투표하고 당원은 한 40%밖에 투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의원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은 당대표가 돼요.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네. 근데 대의원은 지역위원장 원래 대의원이라는 거는 당원이 뽑아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지명이에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위원장 영향력 아래 있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개파 수장들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당내 기득권이 계속 재생산되기 쉬운 구조. 전당대회를 해보면요. 저도 몇 번 치러보니까 예. 그 지역위원장이 어느 쪽이냐. 253개 중에 그럼 한 100개 지역위원장을 확보하고 있으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대의원이 절대적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개파들 간의 대리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지역위원장 잡으려고 현역위원장 잡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당원이나 민심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계속 당내로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답은 집단지도 체제로 가야 돼요. 근데 또 집단지주 체제로 가면 이 당이 어려울 때는 봉숭아땡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 네, 왜냐하면 뭐 당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뽑으면 당대표 권위가 존중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뽑으면 1등은 당대표, 2등 최고위원은 나는 부대표 정도 힘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등은.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뭐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뭐 다음 대선 후보군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제일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네. 뭐 앞서간다 이 표현을 넘어서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민주당 안에서 보면. 근데 그거는 일반 국민 여론이란 말이에요. 네. 당 대의원과 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는 이른바 기득권 구조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의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본선에 나가서는 의원이 본선에 나가서는 저는 이길 걸로 봐요. 근데 중앙이 컷오프를 넘을 수 있느냐? 컷오프까지 된다고요? 아니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컷오프 예전에 송영길 대표도 컷오프 된 적 있어요. 지난번 나왔을 때. 왜냐하면 그때도 거의 된다고 막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그 구조가 현역의원, 지역위원장, 시군 구청장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컷오프를 당원들이 하거나 일반 여론조사를 하면 그래도 될 리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경선 룰은 바꿔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냥 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런 취지로. 글쎄 지금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거론됐던 홍영표, 전해철 뭐 이런 분들은 바꾸는데 다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당내 어느 정도 세력이 있는 분들은 반대하죠. 근데 논거가 있잖아요. 상대 정당인 국내심 입장에서 보면 이런 70대 30의 룰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비춰서 좀 더 민주적으로 바꾸자. 저는 어느 정도 룰을 바꾸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예전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려졌는데 계산하고 보니까 90대 10이거든요. 예. 또 대의원 말씀하신 그런 게 있고 해서 룰은 어느 정도 바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전제가 집단지도 체제로 가서 공천권에 대한 어느 정도 뭐 독식하는 구조를 일단 예방하는 이런 거를 원하실 거예요. 거기다 박지원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호남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걸 또 올 거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박지원 옛날 비대위원장의 여성 청년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당대표 되시는 분의 지도력의 문제죠. 봉숭아학당이 되는지 여부는. 다만 플랫폼을 그렇게 깔아줘야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전 투구를 하든 어쨌든 간에 2년 동안에 발전적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박지원 비대위원장 넣고 박지원 국정원. 윤 변호사는 민주당 쪽의 시나리오를 쓰자면 중의가 집단지조 체제형으로 갈 것 같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단지도 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공천이라든지 지분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 당 집단지도 할 때마다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일지도 체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어렵습니다. 야당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힘을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오늘은 국민의힘 내부 분석을 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시나리오를 쓰고 윤기찬 변호사가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답변하시고 반대로 민주당 시나리오를 쓰면 윤기찬 변호사가 시나리오를 쓰고 현근택 변호사는 아직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양상이네요. 저는 계속 집단지도 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남았는데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그냥 한마디씩 우선 평가해 보실래요? 윤기찬 변호사. 저는 실용주의적 국정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인 여론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은 그러니까 5년 단임제를 만들어낸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이런 국정 운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한 번도 입장을 바뀌지 않고 가요. 그것이 불통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슈별로 대응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싶다. 현 변호사. 저는 뭐 인사 문제에 거론 안 할 수 없는데요. 결국은 아마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뭐 지금 금감원장도 문제되지만
청와대 인사 라인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이 추천하고 검찰 출신이 장관인 법무부에서 검증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예를 들어서 문제되는 장관 후보자들도 예. 당장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검증한 거야 제대로. 예. 사실은 음주운전 이런 거는 그냥 조회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사 문제는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유일하게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 기자들 만나서 질문 받는 거. 예, 어느 예. 그건 의미 있다고 봐요. 그전에는 뭐 1년에 뭐 한 번 할까 말까 했잖아요. 기자회견을. 근데 어쨌든 질문을 받는 거거든요. 뭐 답변이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만 그거조차도 그래도 매일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그냥 즉문즉답을 하다 보면 큰 실수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중간에 그런 어떤 곤란한 질문이 나와서 안 해버리면 아유 처음에는 그냥 쉬운 질문 나올 땐 하다가 이제 어려운 질문 나오고 곤란해지니까 안 하는구나. 네. 그럼 처음에 했던 결국 쇼였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5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 배경에는 계속해서 실수 좀 해라.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날 그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전 네. 국정에 대해서 생각을 막 정리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건데 저는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실수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타격을 입는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통령이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 예. 모든 것에 대해서. 예. 그래야지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힘들지언정 이건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하시려다 못했던 거 아니에요? 기자 간담회 여러 번. 그만큼 늘상 기자들로부터 질문받을 준비가 돼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상당히 민주화에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늘상 기자들과 만나고 잠깐씩 질의응답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자들이 묻는다고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잘 준비해서 그날 내가 답할 거 하나씩만 딱 하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 답하게 하지 않는 게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장관 얘기 이렇게 안 하는 게 저는 그러니까 그 정도 대통령이 국정장악을 하면 이 장악이라는 게 그립감이 세다는 게 아니고 모든 국정 이슈에 대해서 본인 생각이 정리돼서 그걸 펼쳐야 되는데 역대 그런 게 좀 솔직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민께 그냥 날못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께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수를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한 12번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왔다 갔다 한 대답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냥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간 게 한 두세 번 돼서 한 반 정도는 이제 답변을 했는데 민감한 문제 답변한 건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려운 질문 민감한 얘기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래도 여러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대목에 제가 조금 아까 얘기한 그 형식이에요. 매일 만나서 질문을 받되 매일 다 답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네. 다음 날 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대통령 혼자의 역할에 오롯이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준비해서 그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사안이 있을 때 그런 통로를 통해 답하는 뭐 이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변인이 저 앞에 나가 있잖아요. 대변인이나 공보수석이 별로 할 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별로 뭐 크게. 또 역할이 다르죠. 네, 그렇죠. 자, 한 달 평가까지 잠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토요일 정관용 시사본부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울스의 Light My Fire 잠깐 들으시고요. 전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You know that it would be untrue. You know that I would be a liar if I was to say